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으로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 1,500여 곳이 학사 운영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현재 개학 중인 학교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인데 주로 원격 수업이나 휴업을 택한 곳이 많습니다.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태풍으로 침수 피해와 낙뢰 사고는 물론 농작물과 가축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상황에서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사이언스 투데이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물난리를 겪은 중국 허베이성 곳곳에서 땅바닥이 끓어오르는 이상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면서 지질구조 변화나 대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하와이 제도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최소 6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불은 주거단지가 밀집한 쿨라와 키에이 등지를 덮쳤는데 한밤중 갑작스럽게 불이 번지면서 혼란과 피해가 더욱 커졌습니다. 구글이 저작권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자료는 AI가 수집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정보 수집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건데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으로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1,579개교가 학사 운영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현재 개학한 학교가 3,300여 개교라는 점을 고려하면 47.2%로 절반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원격 수업을 하는 학교가 877개교로 가장 많았고 개학 연기를 포함한 휴업 학교는 475개교에 이릅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남에서 318개교, 부산과 경북에서 각각 240여 곳으로 가장 많았고 수도권에서는 서울 42개교, 인천 57개교, 경기 지역에서 111개교가 학사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교육부는 태풍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는 등 피해 예방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낙동강 홍수통제소는 오늘 낮 12시 10분부터 태화강 유역 울산시 태화교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태풍 카눈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태화교 지점 수위는 12시 기준으로 3.93m를 기록했습니다. 태화교 지점의 홍수주의보 수위는 4.5m, 홍수경보 수위는 5.5m입니다. 낙동강 홍수통제소는 태화강 수위 상승으로 홍수 피해가 우려된다며 하천변에 접근하지 말고 안전한 곳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태풍이 근접해 지나간 부산 지역에 어제와 오늘 태풍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부산 범일동 아파트 재건축 공사장에서 방음벽이 50m가량 무너져 현장 관계자들이 중장비를 동원해 날아가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오전 11시 반쯤에는 덕천동에서 가로수가 쓰러져 왕복 4차로 가운데 3개 차선이 한때 막히기도 했습니다. 부산 소방본부에는 어제와 오늘 태풍 관련 신고 23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가장 강한 바람이 관측된 곳은 가덕도로 순간 최대 풍속으로 초속 34m가 넘는 바람이 불었고 누적 강수량이 가장 많았던 금정구에는 어제와 오늘 25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한반도에 상륙한 제6호 태풍 카눈이 앞서 지나간 일본에도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태풍은 일본 열도에서 멀어진 뒤에도 태풍의 영향으로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규슈와 시코쿠의 폭우가 이어졌습니다. 시코쿠의 고치현에 있는 일부 지역에서는 오전 6시간 동안 내린 비의 양이 332.5mm를 기록했는데 기상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또 미야자키 현에서는 지난 1일부터 지금까지 1000mm에 육박하는 강우량을 기록하며 평년 8월 한 달 평균치를 넘어가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 위험이 커지면서 규슈 일대 지역 주민 147만 명을 대상으로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강풍으로 다친 사람은 14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밖에 규슈 지역에 있는 12,700여 세대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매년 찾아오는 태풍의 크기는 제각각이지만 대부분 강풍을 동반합니다. 현재 6호 태풍 카눈의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이 초속 30m 안팎으로 사람이 서 있기도 힘든 정도인데요. 태풍의 세기별 위력과 대처 요령을 홍주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열대성 저기압이 발달해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17m를 넘으면 태풍이 됩니다. 그러나 같은 태풍이라도
바람 세기에 따라 위력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바람이 초속 10m로만 불어도 건물 간판이 떨어지고 팽팽했던 우산이 찌그러질 정도인데 초속 25m부터는 지붕 기와가 날아가고 사람이 서 있기 힘들게 됩니다. 초속 30m부터는 중간 정도 태풍으로 분류됩니다. 가로수가 뽑히거나 부러지고 낡은 집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초속 35m가 되면 달리는 열차도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행사합니다. 초속 50m, 시속 180km의 바람 세기는 상상 이상입니다. 지난 2019년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52.5m를 기록했던 태풍 링링이 대표적으로 전남 신안군 가고도항 계단식 축대 50m를 무너뜨리고 부두 일부까지 부숴버렸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가장 큰 강풍 피해를 줬던 태풍은 2003년 9월 상륙한 매미입니다. 초속 60m, 시속 216km의 바람에 부산항 대형 철제 크레인이 엿가락처럼 휘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간급 태풍 이상의 바람이 불면 되도록 밖에 나가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태풍이 발생하면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모두 닫고 외출하지 않으며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태풍급 바람은 대부분 많은 비를 동반하는 만큼 하수구나 배수구가 막히지 않았는지 미리 살펴보며 침수를 예방해야 합니다. 또 비상 상황에서 안내를 받거나 피해를 신고하려면 119나 지자체 민원 상담실에 전화하면 됩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태풍으로 전국 곳곳에 도로가 침수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전문가들은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 무조건 차를 두고 먼저 빠져나오라고 강조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주행 중 갑자기 물이 차오르면 미련 없이 차를 두고 내려야 합니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어 소방서나 보험사에 연락해서 조치하는 게 안전한 대응 방법입니다. 폭우가 많이 쏟아지면 여기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라는 것이 운전자가 되게 갈등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바퀴의 3분의 1 지점이 침수가 됐냐, 3분의 1 지점이 넘었다 그러면 안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무릉덩이를 지날 땐 시속 20km 미만 주행이 안전합니다. 폭우로 도로 파임이 생긴 곳에서도 서행해야 타이어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배수로에서 멀리 떨어져 주행하는 요령도 필요합니다.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도 일정 속도를 유지하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비가 올 땐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완전한 차량 통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차할 땐 주변 배수시설을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른 곳을 찾는 게 낫습니다. 전기차 대응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충전할 땐 절연 기능이 있는 장갑을 끼거나 외부에선 가림막이 있는 곳에서 충전하는 것이 사고 방지법입니다. 날씨 관련 방송이나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폭우가 예상되는 곳을 피하는 게 최우선 요령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태풍으로 인해 침수된 지역에서는 감전사고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빗물이 집에 들어올 경우에는 누전 차단기를 내리고 외출했을 때는 전기가 흐르는 시설물을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어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이 몸에 닿으면 평소보다 20배가량 전기가 잘 통합니다. 그래서 폭우가 쏟아질 때는 감전사고 위험도 그만큼 커집니다. 보통 반지 하나 지상 1층부터 물이 들어차게 되는데 가장 먼저 할 일은 현관 앞이나 벽에 있는 누전 차단기를 내리는 겁니다. 가전제품 플러그를 뽑아두는 것도 잊어선 안 됩니다. 단, 반드시 고무장갑을 끼고 작업해야 감전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3명 중에 1명꼴로 장마철에 감전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안팎에 노출된 전선의 피복 상태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 물을 퍼낼 때도 고무장화를 신어야 안전하고 물이 빠졌다고 바로 차단기를 올려 전기를 쓰면 위험합니다. 집중호우 예보가 있거나 거리가 물에 잠긴 경우 가능한 한 외출은 삼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밖에 나가야 한다면 쓰러진 가로등이나 신호등은 멀리 피해가야 합니다. 빗물이 이제 많이 고이는 이제 맨홀 쪽이라든가 뭐 상가의 여러 가지 입간판 이런 곳들도 실제로 이제 전기가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접촉을 좀 피하고.
감전된 사람이 있어도 직접 신체에 손을 대서 도와줬다간 2차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고무장갑이나 목재처럼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체를 이용해 사고당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옮기고 구급대원을 기다리는 게 현명합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태풍으로 집중호우나 폭우가 내리면 계곡과 강은 순식간에 불어납니다. 아차하는 순간 야영객들은 고립이나 물에 휩쓸리는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대피 요령을 정리했습니다. 능선사이 계곡은 30분 안팎 폭우에도 수심과 폭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텐트는 계곡 아래쪽보다는 위쪽, 가능하면 피난 대비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곳에 설치합니다. 만약 철수 시기를 놓쳤다면 텐트 안에 머물지 말고 즉시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불어난 계곡물은 무릎 높이까지만 올라와도 사람이 넘어질 만큼 물살이 강합니다. 나뭇가지나 등산 스틱 등으로 깊이를 재고 수심이 허벅지 높이 이상으로 불어났을 때는 절대로 계곡을 건너지 말아야 합니다. 무리하게 계곡을 건너기보다는 안전한 고지대로 피한 뒤 신고 후 구조대를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등산 중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곡물이 불어나면 산에 오를 때와 지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쉽게 길을 잃을 수 있는 만큼 무리하게 하산하기보다 평평하고 안전한 위치를 찾아 비가 그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젖은 옷은 체온을 빠르게 빼앗아 저체온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마른 옷을 챙기고 랜턴 등 최소한의 비상 장비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산 경사면에 돌이 굴러내리고 나무가 크게 흔들리거나 땅속에서 울림이 들린다면 산사태 발생 징후로 즉각 현 위치에서 대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전에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집중호우가 예보됐다면 강변 차박이나 계곡 텐트 야영은 피해야 합니다. YTN 홍석입니다. 태풍이 지나가면서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면 농작물과 가축 피해도 우려됩니다. 악천후 전후로 대처 방식이 달라야 하는데요. 오점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촌은 농작물이나 가축 등 집중호우나 태풍으로부터 지켜야 할 게 많습니다. 사후 대처 못지않게 사전 대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선 빗물이 논밭에서 잘 흘러나가게 하려면 배수로에 쌓인 퇴적물을 미리 파내야 합니다. 지주를 설치해서 비바람에 농작물이 쓰러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질소 비료를 과하게 주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비가 오고 난 뒤에는 시간과의 싸움이 됩니다. 물이 잠긴 논밭은 서둘러 물을 빼고 그 직후에 방제해야 병해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쓰러진 건 신속하게 일으켜 세우고 열매나 잎에 묻은 흙과 우물은 마르기 전에 씻어내야 합니다. 같은 농작물이라도 품종에 따라 생육 시기, 개화 시기, 그리고 수확 시기 다릅니다. 농지진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가축도 사전 사후로 대처 방식이 다릅니다. 악천후 전에는 축대 보수와 주변 배수로 정리, 전기 안전 점검 등 시설물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비온 뒤에는 가축 건강 관리가 핵심입니다. 축사 안에 호흡기 질병이 돌 수 있어서 2주 정도는 건강 상태를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양질의 사료와 비타민, 미네랄 등을 추가로 주면 면역력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태풍 카눈에 대비해 산업 유통업계도 집중 대비에 나섰습니다. 물을 막을 수 있는 벽을 설치하고 배수로를 청소해 침수 발생을 막는 등 다양한 조치에 나선 모습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설치된 차수 시설입니다. 지난해 제11호 태풍 흰남노로 침수 피해를 겪은 뒤 만들었습니다. 당시 포항제철소 용광로와 제품 생산 공장 가동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혹시 냉천이 재범람될 것을 대비해서 회사 주변에 콘크리트 차수벽을 3km 정도 쌓았고요. 각 공장이나 변전소 등 핵심 시설에 차수판을 설치해서 침수 방지를 하기 위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해 변전실이 물에 잠겼던 현대제철 포항공장도 차수 설비를 보강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군함 2척을 포함 선박 7척을 피항 조치했고 정문을 제외한 모든 출입문을 폐쇄했습니다. KGC 인삼공사는 전국 계양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비상대책반을 꾸렸습니다. 비상대책반에서는 인삼농가들이 사전에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하는 한편 피해 발생 시 인삼 긴급구매 진행 및 피해 복구를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마트는 강한 바람에 생길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현수막을 고정했고 배수로 이물질 제거 작업도 마쳤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주차장에 차수판을 설치하고 외부 시설물 고정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LG전자는 사업장 지하 주차장에 침수 방지막을 준비했고 정유사인 SK이노베이션은 원유선과 제품 운반선 입항 날짜를 조정했습니다. 현대차는 울산 공장 내 침수 우려 지역에 있는 생산 차량 5,000대를 고지대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예정됐던 잼버리 대원들의 야외 프로그램은 대부분 취소되고 박물관 견학 등 실내 활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공연과 전시 관람, 실내 체육 활동, 첨단 산업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세종문화회관과 국립중앙박물관,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충북 청주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등에서 전시 프로그램이 마련됐고 다양한 오케스트라와 국악 공연도 진행됩니다. 스카우트 대원들은 또 공인 태권도와 클라이밍 등 체육 활동에도 참여하며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SK 하이닉스 등을 방문해 첨단 산업 현장도 둘러보게 됩니다.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개최되기 몇 년 전부터 주최 측 내부에서 폭염을 위험 요인으로 지목하는 경고가 나왔지만 대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현지 시간 9일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주최 측의 과거 보고서들을 살펴본 결과 2016년부터 극한 기상이 예측돼 사전 조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한국 관계자들이 대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2016년부터 2018년 정보기관 등이 작성한 보고서 3건을 보면 폭염은 태풍, 북한의 군사 도발과 함께 성공적 개최의 최대 위협으로 경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사 주최 측은 특히 40도 폭염 속에 개최된 2015년 일본 야마구치현에서 열린 세계 잼버리의 교훈도 거론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2023년까지 행사장에 울창한 녹색 숲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는데 막상 지난주 참가자들이 도착했을 때 그와 같은 녹지는 없었고 많은 온열질 환자가 발생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꼬집었습니다. 크고 우렁찬 소리로 음악의 박자를 만들어주고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드럼. 그런데 이 박진감 넘치는 연주가 드러머에게는 자신의 내면을 탐험하는 고유의 시간이 되기도 한다는데요. 저기 잠깐만요. 오늘은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극찬하는 천재 드러머 은하경 씨와 함께 리듬의 세계로 가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먼저 사이언스 투데이 시청자분들에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을 하고 있는 은아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정말 반갑습니다. 자, 천재 드러머, 해피 드러머, 또 저세상 드러머 이런 수많은 수식어가 있는데 일단 드러머는 말이 필요 없잖아요. 연주 영상을 잠깐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서 굉장히 수줍어하시는 모습과 달리 굉장히 터프하고 멋진 드럼 영상을 보고 왔는데요. 네. 아경 씨가 1999년생, 올해 24살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젊지만 이미 10대 때부터 명성이 좀 자자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스스로 자랑을 한번 해주시죠. 자랑이라고 네. 할 만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고등학생 때 서울 드럼 페스티벌 드럼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을 하고 네. 이제 올해 또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라고 거기 슈퍼루키 경연대회에서 또 네. 대상을 수상을 했어요. 또 많은 분들께서 이제 JTBC에서 만들어진 네. 슈퍼밴드 2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를
아시게 된 네. 분들이 많으실 텐데 거기서 또 4위를 하고 올해 또 드럼 페스티벌 메인 무대에서 연주를 하는 등 네. 다양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예. 지금 루딕 드럼 코리아 아티스트 그리고 TRX 심벌 인터내셔널 아티스트 이거는 그 제작사의 어떤 소속이 되어 계신 건가요? 네, 이제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드럼 회사에서 아티스트 러브콜을 보내와 주셔서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고 또 서포트를 받고 있습니다. 아, 이게 뭐 명품 브랜드 같은 걸로 보면 일종의 앰버서더 같은 네, 그런 거잖아요. 느낌이죠. 네네. 자, 직접 그 영상을 보니까 앞에 수식어가 모두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 저 스톰이라는 노래가 그 카즈 로드리게스라는 세계적인 드러머의 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영상을 직접 보고 카즈가 미쳤다를 연발하는 영상이 크게 화제가 됐는데 이 원작자의 극찬을 듣고는 기분이 어떠셨나요? 일단 제가 되게 좋아하는 뮤지션이었는데 그 뮤지션이 제 연주를 보고 또 좋았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상당히 또 감회가 새롭고 또 개인적으로 또 친구가 되어서 그것도 되게 좋았습니다. 사실 근데 이 스톰이라는 그 곡을 선택하신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실은 스톰이라는 곡이 좀 한마디로 천둥 번개가 내리고 있는 그런 좀 험난한 여정의 길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의 길을 끝까지 찾아갈 것이다. 무너지지 말자. 해낼 수 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준비한 곡이라서 그런지 좀 폭풍 같은 솔로잉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네, 그래서 또 곡 안에서 0부터 100까지의 다이나믹을 오로지 제 마음과 손이 가는 대로 드럼이란 악기에 좀 몸을 맡겨서 그려내는 작업은 언제나 좀 신비롭고 흥미로운 시간인 것 같아요. 예. 바로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네. 근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드럼을 잘 치는지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사실 아버지께서 아주 유명한 드러머시잖아요. 그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들려주실까요? 일단 아버지도 좀 유복한 환경에서 음악을 시작한 게 아니셨어서 네. 모든 길을 스스로 개척해 오신 걸로 알아요. 네네. 또 어렵고 힘든 상황도 있었을 텐데 그걸 잘 이겨내셔서 멋진 연주와 또 음악들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으셨고 또 그래서 제가 존경받는 또 뮤지션이 되신 모습을 보면서 좀 강인하고 멋진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어렸을 때 사실 아버지께서 그 개그 콘서트에 그 반주를 담당을 하셨잖아요. 네. 거기에 가서 직접 보고 드럼을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네, 제가 어릴 때 방송국에 이제 몇 번 따라갔었어요. 네. 그럼 이제 바로 드럼의 이제 앞쪽에서, 그러니까 옆쪽에서 그러니까 그걸 바로 연주를 볼 수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좀 그때 아버지의 모습이 좀 반해가지고 음악을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그럼 드럼을 아버지에게만 배웠나요? 아니면 다른 선생님도 계셨을까요? 아버지가 지금도 운영을 하시는데 실용음악 학원을 하세요. 이제 거기에서 아버지한테 배우면서 또 잠깐 다른 선생님께도 배우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버지에게 반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버지가 굉장히 멋있으셨나 봐요. 그 드럼 페달 중에서 네. 트윈 페달이라고 있어요. 그 양발로 밟는 페달이 네.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거를 실제로 보면은 되게 멋있어요. 정말요? 이게 엔딩곡을 되게 사람들이 많이 기억을 하시는데 맞아요. 보통 네. 개그 콘서트 그때 이제 방송에는 끝까지 다 안 나오는데 이제 현장에 가면은 엔딩 막 드럼이 솔로로 막 하면서 네. 끝내거든요. 예. 그때 그 연주하는 모습은 절대 카메라에 다 안 담기는데 그걸 현장에서 보면은 누구나 다 아마 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멋있었어요. 그렇군요. 드럼에도 근데 굉장히 여러 장르가 있잖아요. 맞아요. 아경 씨가 재즈 드럼의 귀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드럼에 또 어떤 장르가 있는지, 재즈 드럼에 어떤 특성이 있는지도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물론 그런 장르적으로는 구분이 있지만 저는 드럼의 장르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음악 장르에서 드럼이 다른 톤과 리듬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상의 다양한 나라와 사람과 문화와 리듬, 또 악기, 멜로디가 있듯이 연주하는 음악 장르 안에서 함께 어우러지도록 상대방의 연주를 듣고 자신의 연주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즈 드럼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런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네네. 그래서 좀 자기만의 그런 스토리나 그런 내적 이야기들을 연주로 풀어낼 수 있는, 그걸 또 상대방이랑 수시로 인터미션을 하면서 계속 소통을 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음악이 재즈거든요. 음악으로 대화를 하면서. 네, 그거예요. 그럼 재즈는 악보가 없이 보통은 잼이라고 해서 같이 맞아요, 모여서 하는 맞아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럼 악보 없이 서로 눈빛으로 교환하면서 그렇게 드럼을 치시는 네, 건가요? 보통 그렇게 많이. 그래서 멋집니다. 재즈를 그래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장르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이제 드럼을 잘 친다라고 하는 기준이 뭔지 일반인의 시선에서 보면 좀 궁금할 수 있거든요. 네네. 이게 뭐 정확한 박자나 깔끔한 소리 정도가 기준이 되는 건지, 아니면 프로의 세계에서는 어떤 또 다른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박자라는 것 자체가 들었을 때 이제 리듬감을 타야 되고 이제 그 리듬에서 가장 또 잘 들리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드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이들 아시는 뭐 K-팝이나 발라드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도 그 안에 박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리듬을 타고 곡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드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안정적인 연주를 할 수 있게끔 드러머들은 좀 트레이닝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제 그 안에서 다이나믹하고 안정적으로 곡의 퀄리티를 올려주는 그런 연주자가 아무래도 좀 프로페셔널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드러머는 사실 무대 뒤쪽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관심을 못 받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좀 전면으로 나서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어떨까요? 아무래도 많은 드러머들이 이제 직접 작곡도 하고 또 솔로 드러머나 싱어송라이터로도 활발히 활동을 하면서 이제 드러머에 대한 관심도나 팬층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티스트 중 한 명이 이제 앤더슨 팩이라고 있는데, 그분도 처음에는 드러머로 시작을 하셨다가 지금은 올라운더 아티스트가 됐는데요. 그만큼 드러머의 방향성은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아경 씨와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요.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경 씨의 꿈이 뭔지 들려주실까요? 저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저라는 아티스트가 들려드릴 수 있는 음악을 서로 공유하고 그런 음악으로 하나가 돼서 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많이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인 것 같습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삶이네요. 자, 오늘 얘기를 나눠보니까 드럼 연주 속에서 이 내면을 들여다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가슴에 울림을 주는 연주를 들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드럼 아티스트 은하경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풍의 비상이 걸린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구촌 곳곳이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먼저 유럽을 보면 북유럽과 중부유럽은 폭우와 강풍 피해가 속출한 반면 남유럽은 폭염과 산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최근 며칠간 강풍과 함께 폭우가 쏟아진 노르웨이 인란대주입니다. 곳곳이 무너지거나 침수됐고 도로들이 폐쇄됐습니다. 이 주에서만 최소 16건의 산사태와 홍수 6건이 보고됐고 수력 발전소도 가동을 멈췄습니다. Nei, faderen var ute når det kom, og det lyste opp og buldra, og det var til å redde da. Så vi begynte å springe, og du bare så bare at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과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 발트 3국은 최근 폭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앞서 스웨덴 후딕스발에서는 폭우로 철도 제방이 무너져 120여 명을 태운 열차가 탈선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후반에는 슬로베니아를 비롯해
중부 유럽에도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슬로베니아는 유고 연방에서 독립한 이래 최악의 홍수 피해를 입었고 유럽연합은 긴급 자금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It was heartbreaking to see the devastation that the rain and the flooding and the mudslides have caused. We feel with the victims. 반면 남유럽은 폭염과 산불 피해가 심각합니다. 포르투갈 남부 오데미라 지역은 닷새 이상 이어진 산불로 15,000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 연일 낮 기온이 40도를 웃도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추가적인 산불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세계적인 휴양지인 미국 하와이 제도에서는 대형 산불이 발생해 지금까지 최소 6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하와이주 마우이 카운티는 긴급 알림 등을 통해 산불이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위험지대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불은 마우이 섬 유명 관광지인 라하이나 일부를 비롯해서 주거단지가 밀집한 쿨라와 키에이 등지를 덮쳤습니다. 한밤중 갑작스럽게 불이 번지면서 주민과 관광객들이 대피하며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일부 마우이 주민은 강한 화염을 피하고자 바다에 뛰어들었고 해안경비대가 바다에 뛰어든 어린이 2명을 포함해 14명을 구조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대피소 4곳에는 주민 1,000명 이상이 대피했으며 마우이의 카올로이 공항에서는 여행객 2,000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최근 물난리를 겪은 중국에선 땅바닥이 부글부글 끓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마른 화북 지역에 140년 만에 폭우가 내리면서 지질구조 변화나 대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진흙밭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최근 물난리를 겪은 허베이성 곳곳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한여름에도 김이 모락모락 피어날 만큼 뜨거운 물이 땅 속에서 샘솟는 겁니다. 수도 베이징의 한 잔디밭에서도 열흘 가까이 흙탕물을 토해냈습니다. 나중엔 뻥 뚫린 구멍에서 뜨거운 기체만 뿜어댑니다. 여기에 더해 각지에서 벌레나 새들이 떼지어 이상 행동을 보이는 장면까지 잇따라 목격됐습니다. 대지진의 전조현상 아니냐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140년 만의 폭우로 대지가 물을 잔뜩 머금은 탓에 지질구조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메마른 화북 땅이 한꺼번에 많은 물을 빨아들이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란 반론도 있습니다. 您看这花盆扔到水里边，咕嘟咕嘟冒泡。那现在被水淹过的华北平原上的地方，就跟这个干花盆非常的像，干透了在吸水。 소모적 논쟁이 오가는 가운데 주요 관영 매체의 보도나 책임 있는 연구기관의 분석 등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폐기물 소각장의 무분별한 쓰레기 처리를 막기 위해 정부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환경부는 폐기물 소각업체가 사전 신고한 용량의 30%를 초과해 처리할 경우 영업 정지나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신고 용량을 초과한 처리업자는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의무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발열량이 미리 설계된 발열량에 미치지 못할 때는 처분 용량의 30% 범위에서 추가 소각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구글이 저작권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자료는 인공지능 AI가 수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구글은 AI 시스템의 인터넷 정보 수집을 더 폭넓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최근 호주 정부에 밝혔습니다. 구글은 그러면서 AI의 정보 수집과 관련해 저작권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정보 수집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옵트아웃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구글의 옵트아웃 방식이 AI가 보다 손쉽게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을 뒤엎으려는 것으로 콘텐츠 제작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이 인공지능 등 3대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해 미국 자본의 대중국 직접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자본을 이용해서 미국을 안보적으로 위협하는 것을 막겠다는 차원입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를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규제 대상은 반도체와 양자정보기술, 인공지능 시스템 등 3개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서 군용 제품 개발과 관련된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는 금지됩니다. 이보다 낮은 수준의 기술이나 군사용과 민수용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제품 개발 등과 관련된 중국 투자는 미국 정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이 첨단 기술에 대한 대중국 투자 금지 조치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10월 반도체 수출 통제가 미국의 기술이 중국군 현대화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라면 이번 조치는 중국이 미국의 자본을 이용해 미국을 안보적으로 위협하는 것을 막겠다는 차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편지에서 군사와 정보 관련 핵심 기술에 있어 국가 위기 상황을 선언한다며 일부 미국 자본의 투자가 이 같은 위험을 한층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수합병, 사모펀드, 벤처 캐피탈 등을 통한 지분 인수, 합작 투자 등이 금지됩니다. 미국 재무부는 다만 주식시장을 통한 거래, 인덱스 펀드, 뮤추얼 펀드 등 간접 투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면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중국은 순자본 수출국이기 때문에 미국 돈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은 노하우며 이는 특정 유형의 투자와 관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고 반발하며 중국 이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 시작 3년여 만에 자국민의 해외 단체 여행을 사실상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문화여유부는 한국, 미국, 일본 등 세계 78개국에 대한 자국민의 단체 여행을 허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3월부터 본격화한 사드 보복 이후 6년여 만에 중국인의 한국행 단체 관광 빗장이 풀리게 됐습니다. 앞서 중국은 올해 1월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에 따라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20개국에 대한 단체 여행을 재개했고 3월에는 베트남, 이란, 프랑스, 스페인, 브라질 등 40개국에 대한 자국민 단체 여행을 추가로 허용했습니다. 장어나 해조류는 미끌미끌한 점액질 때문에 맨손으로 잡으면 쉽게 빠져나가 버리는데요. 이런 해양 생물에게서 아이디어를 얻어 선박의 마찰 저항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선박 운항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해양 생명체 표면 구조에서 찾은 친환경 선박 운항 기술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포스텍 기계공학과 이상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해양 생명체의 표면 구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선박의 마찰 저항을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기술인지 직접 소개해 주시죠. 운항 중인 선박의 경우 선체 표면과 물 사이의 마찰로 인해 많은 에너지가 낭비되어 선박 추진 에너지의 약 60%가 사용됩니다. 네네. 이에 따라 선박에 걸리는 마찰 저항을 줄여 연비를 향상시키면 연료비 절감과 함께 이산화탄소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기존 저마찰 기술들이 가진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해양 생명체의 미끄러운 점액질 표피에서 아이디어를 얻고자 했습니다.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나 고래와 같은 해양동물의 표피는 미끄러운 점액층으로 덮여 있어서 마찰 저항을 줄여주고 따개비 같은 생물이 표면에 붙지 않게 합니다. 네. 가혹한 해양 환경에서 점액의 유출을 최소화하도록 진화된 표피 점액층의 구조와 기능을 자연모사해서 마찰 저항을 저감시키는 생체 모방형 저마찰 표면 기술을 개발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딱 뭐 해조류 같은 게 미끌미끌하다는 건 알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얻으셨던 걸까요? 네, 맞습니다.
해양 생명체의 점액질 표피에는 입구가 좁고 내부가 넓은 주머니 형상의 캐비티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캐비티 내부에 저장된 점액은 좁은 입구 구멍을 통해 표면으로 분배하게 되는데 급격히 좁아지는 재진입 구조, 즉 리엔트런트 입구 구조에 기인하여 점액이 쉽게 유출되지 않고 표피가 항상 점액층으로 덮여 있게 해줍니다. 저희는 해양 생명체가 가진 이러한 점액층 구조를 자연모사하여 좁은 입구 구멍을 가진 구 모양의 캐비티를 균일하게 배열시킨 표면을 제작하고 점액질 역할을 하는 윤활유를 캐비티 내부에 주입하여 생체 모방형 점화찰 표면을 개발하고 이를 MIS, Marine Creative Inspired Surface 기술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개발한 MIS 표면의 항력 저감 성능을 평가한 결과 매끈한 알루미늄 표면에 비해 고속 유동 조건에서 마찰 항력이 최소 32%에서 최대 39%까지 감소하였습니다. 이처럼 우수한 항력 저감 효과는 MIS 표면의 재진입 구조와 표면에 형성된 윤활층의 미끄러짐 효과에 기인하며 고속 유동 조건에서도 점마찰 효과를 장기간 유지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마찰 저항이 39% 그러니까 최대로 감소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마찰 저항력의 차이는 어떻게 측정을 하신 건가요? 예, MIS 표면의 마찰 저항 측정 실험은 대전에 있는 선박 해양 플랜트 연구소의 크리소 고속 수조에서 수행되었습니다. 물의 유속을 초속 2m에서 12m까지 증가시켜가며 MIS 표면과 대조군 표면에 걸리는 힘을 직접 측정하여 비교한 결과 코팅을 하지 않은 매끈한 알루미늄 표면에 비해 MIS 표면에 걸리는 마찰 항력이 최대 39%나 감소함을 확인했습니다. 이때 물의 유속은 12m/s이었는데 이는 실제 대형 컨테이너 선이 운항하는 속도인 25노트에 해당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제 물의 유속이 지금 MIS가 알루미늄 표면보다 49%나 마찰 항력이 줄어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 해수 마찰력이 이렇게 적어지면 어떤 이로움이 있을까요? 선박 표면에는 따개비나 해류 포자 같은 생물이 달라붙는 바이오 파울링 문제가 일어나고 선체에 부착된 이물질들은 큰 유체 저항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시간 경과에 따라 파울링이 늘어나 마찰 저항이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이러한 이물질 부착에 기인한 표면 오염을 억제하기 위해 방호 도료로 선체를 도장해 왔는데 기존 도료에는 구리나 주석과 같은 화학물질이 들어있고 이들이 해양 생태계를 교란시키기 때문에 최근 강화된 세계적인 해양 환경 규제로 인하여 더 이상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 친화적인 새로운 저마찰 방호 표면의 개발이 시급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방호 도료의 경우 방호 효과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주기로 선체에 부착된 이물질들을 제거하고 다시 도장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재도장 비용으로 대형 선박의 경우 한 척당 20억 원까지 듭니다. 반면에 저희가 개발한 MIS 표면의 경우 따개비 같은 생물이 표면에 부착하기 힘든 방호 효과도 지니고 있어서 기존 방호 표면에 비해 추가적인 연료비 절감과 환경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 추진 에너지의 절반 이상이 선체 표면에 작용하는 마찰 저항에 의해 소모됩니다. 이에 따라 MIS 표면은 따개비 부착을 억제하고 선체에 걸리는 연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을 크게 감소시켜 경제적 관점과 항적 관점에서 얻는 이로움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설치를 하는 건지가 궁금한데 이게 뭐 페인트처럼 바르는 건지 아니면 테이프처럼 붙이는 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개발된 MIS 기술은 얇은 필름 형태로 제작하여 선박에 붙이는 방식으로 중소형 선박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 선박의 경우 공정 시간이 길어지고 일손이 많이 필요하여 바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현재 스프레이 방식으로 코팅하는 MIS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데 예비 실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추후에 스프레이 코팅 방식의 MIS 표면 기술 개발이 완성되면 대면적이나 공면에도 코팅하여
대형 선박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마찰력을 줄이는 기술이 선박에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분명 다른 분야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예, 선박 외에도 해양 구조물이나 잠수함, 어뢰 등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속유동 조건에서 마찰 저항 체감 효과가 우수하기 때문에 수중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에 적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다른 적용 분야로 기름이나 물을 수송하는 파이프, 그리고 저마찰 방호 표면이 요구되는 수처리 시설이나 의료기기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자, 혁신적인 기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상용화를 위해서 넘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희들 개발한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이걸 스프레이 방식으로 코팅하여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기술이 개발되면 대면적이나 공면의 적용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용화를 위해 해양 환경에 발생하는 파울링을 억제하는 방호 성능도 지금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한 칼이나 손톱 같은 날카로운 물체에 쉽게 끓길 수 있어서 MIS 표면의 기술적 강도 개선도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자연은 과학의 선생님이라는 말이 있는데 오늘도 그 말을 실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포스텍 기계공학과 이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술을 자주 마시거나 많이 마실수록 50세 미만의 젊은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2009년 건강검진을 받은 20세에서 49세 성인 566만여 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최대 10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음주 빈도가 주 1, 2회면 대장암 발생 위험이 7%, 3, 4회면 14%, 5회 이상이면 27%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NFC 기반 인터넷 통신 기술이 국제인터넷표준화기구 국제표준으로 제정됐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표준은 RFC9428로 이를 적용하면 그동안 가까운 거리의 기기와 장치 간에 주로 사용하던 NFC를 광범위한 인터넷 통신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흔히 사용했던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등의 기술은 비교적 넓은 구간의 무선 전파 환경에서 통신하지만 이 기술은 평균 10cm 이내의 좁은 전파 구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보다 해킹에 노출될 위험이 적어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의류는 물론 산업 전반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합성 섬유인 나일론을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카이스트 이상엽 특훈 교수팀은 나일론의 재료가 되는 물질인 발레로락탐을 미생물 균주를 이용해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미생물의 대사회로를 조작하는 대사공학 기법을 적용해 포도당을 탄소원으로 사용해서 발레로락탐을 생산하는 미생물 균주를 개발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기존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유해 폐기물 없이 발레로락탐을 친환경적으로 생산할 수 있고 효율도 높일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고품질의 2차원 반도체를 유연한 기판 위에서 직접 만드는 저온 합성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연세대와 공주대, 홍익대 등 공동 연구팀은 2차원 반도체 소재인 이황화 몰리브덴 합성에 필요한 온도를 기존 600도 이상에서 150도까지 낮추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400도 이상에서 손상이 일어나는 유연 기판 위에서도 이황화 몰리브덴을 직접 합성할 수 있어서 별도의 공정 없이 플렉서블 전자 소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한반도를 지형을 따라 그대로 관통하는 태풍 카눈은 차량이 밀리고 나무가 뽑힐 정도의 강풍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에는 안전한 실내에서 창문을 모두 닫고 단단하게 고정한 뒤 기상 정보를 확인하며 위급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빗물이 들이칠 위험이 있는 저지대에서는 누전 차단기를 내리고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모두 뽑아 놓아야 감전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대피 장소와 비상 연락처를 숙지해두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